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비로소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출연자 얼굴처럼 화사한 봄이 왔습니다. 화사한 봄 모습을 좀 보여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 같은 경우 지금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혹시 오늘 녹화하다가 기침을 좀 하더니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맞아,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서 네. 저는 거금 들여서 공기청정기 얼마 전에 구입했어요.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보니까 이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 지인 중에도 목감기가 지금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40분 이상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환자들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목이 가장 좀 약해 보이는 양윤선 기자. 네. 어때요? 왜 목이 약해서? 목 아파 죽겠어요, 지금. 목 길어요. 목 헛자이 많아요. 약해요. 헛절이 많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요새는 그 마스크를 항시 휴대를 하고 다녀요.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기침도 진짜 어느 공간에 가면 기침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오면 뭐 뿌옇기도 하고. 박세 기자님도 좀 목 관리하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목에 모과차나 이런 게 좋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챙겨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목만 안 좋나요? 저는 눈도 좀 이렇게 뻑뻑하던데 미세먼지 때문에. 코딱지도 많이 생기던데요? 그럼 저만 그런가요? 그런 정보까지 공유해 주시다니.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지만 어쩔 수 없이 아프면 진짜 목이든 뭐 코든 뭐 눈이든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통 법률아 놀자에서는 2017년 새롭게 바뀐 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진인 변호사, 의료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살펴볼 법은 의료법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회장이 이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착용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는 그 내용이고요. 명찰, 예. 네, 일명 명찰 착용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이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수혈 또 뭐가 있을까요? 전신마취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 이제 그 의료행위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뭐 부작용 이런 뭐 몇 가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설명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찰 착용 의무 같은 경우에는 신경림 의원이 그리고 의사의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김승희, 윤소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아니, 의료법이 의료인한테도 필요한 법이지만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법이고 정말 따끈따끈하죠. 개정된 법률안. 그렇죠. 오늘 의료법 짚어보겠습니다. 조목조목 한번 진짜 자근자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자주 가진 않지만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의사인지 이 사람이 전공의인지 레지던트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은 더 구별이 안 가요. 다들 저처럼 좀 헷갈립니까? 전 종합병원 가면 저는 레지던트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알아봅니까? 왜냐면 티가 레지던트는 잠을 많이 못 자서 얼굴이 많이 푸석거려요. 아. 푸석거리고 좀 옷도 좀 약간 지저분하고 꾸깃꾸깃하고 쪽잠 자고 이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레지던트는 전 잘 꼽아내는데 예. 저는 근데 일반 병원 가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그건. 똑같아요. 뭐 이렇게 인사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아니면 뭐 특히 또 기사들 있잖아요. 방사선 기사라든지 맞아요.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가는데 어때요? 저도 대학병원 같은 예. 3차 의료기관은 학생부터 교수까지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옷은 다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저는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헷갈리죠. 평상시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와가지고 환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양윤선 씨 진료를 맡은 뭐 내과 전문의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알아보죠. 이렇게 있으면 높으신 분이고 이렇게 있으면 낮은 분. 이렇게만 알아보니까 저희가 사실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은데 우리 박세희 기자님은 동네 스케일링 받으러 많이 가서 치과에 그쵸? 아니, 동네 병원 가면 좀 확인이 좀 구별이 가능합니까? 그쵸? 아니 동네 병원이 더 어렵지 않나요? 동네 병원은
동네 병원은 가운 안 입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네. 핑크색 가운도 있고요. 그쵸. 요즘 의사 몇 분 계시는데 의사 몇 분 계시네. 이런 옷 이 입고 가운이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일을 봐주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지 네. 치위상사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들은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요? 뭐 의사한테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간호사가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알아서 아니다.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기사도 있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의사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였다. 간호사한테 이렇게 뭐 얘기 듣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임마을 변호사? 이게 우리가 말이 되나, 이게? 의사와 간호사는 안 헷갈릴 것 같죠? 있잖아 캡 쓰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간호사. 우리가 의사와 간호사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경우도 어떻게 있어요. 헷갈리지? 있대요. 아 실제. 여자 간호사 의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한 여성이 예. 이제 자궁의 근종, 자궁의 혹이거든요. 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제하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집에 왔는데 이 자궁 그 근종 수술은 자궁에 있는 혹만 이렇게 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리를 안 할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을 다 드러냈. 뭐야 그게 조금만 떼면 되는데. 난 분명히 진짜 말도 안 돼.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듣잖아요. 우와.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예. 그때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자궁을 우와. 드러냅니다. 뭐 아이를 못 가지면 왜냐면 이분이 자궁 근종 수술 받은 이유가 셋째를 임신을 계획했대요. 그러니까 아. 근종을 제거하고 뭐 말이나. 셋째를 가져야지 이제 자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나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동의서를 받았던 그분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던 거예요. 간호사가 왜 뭐가 간호사랑 됩니까? 헷갈렸을까? 왜냐하면 이 간호사 중에서도 PA 간호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PA 간호사는 네. 수술하는데 이렇게 보조하고 아. 뭐 상처 봉합하고 그래서 가운이 의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설명해주고 동의서 받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날 수술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수술했던 사람들은 거죠. 수술복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술복 입고 가운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 PA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구별이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의사한테 설명을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PA 간호사한테 설명을 들은 거였다. 아,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문제있었죠. 자꾸 반복되니까 의료인한테 명찰을 착용해야 된다. 신분을 알릴 수 있는 걸 착용해야 된다. 이런 법 개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간호사, 의사의 문제도 아니라면서요, 양지인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사실 PA 간호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꼭 PA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아무런 관련 없는 그 의료기계 영업사원이 와서 시술을 한다고. 평민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사실 평민 아닙니까? 평민? 저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그 피부과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피부과는 새로운 기기가 정말 빨리빨리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기를 사도 이 의사가 설명을 오히려 그 기기를 잘 알고 있는 그 영업 사원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술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본 거는 그 직원, 간호사를 데리고 간호사의 얼굴에 이제 이렇게 막 레이저를 하면서 이제 알려줬던 케이스고 그게 직원이 아니라 환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환자한테 좀 심하다. 시술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시술을 받으러 간 건데 영업사원이 시술을 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말 환자로서는 당연히 이제 정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피부 레이저니까 사실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수술을 하거나 중요한 뭐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너무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찰을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런 사례에서 명찰을 착용을 안 하고 있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뭔가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보네. 내지는 뭐 왜 이 사람 명찰을 안 달고 있지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명찰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된 게 지난해 이제 대리 수술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성형외과 어떤 기술을 어떤 기사가 의사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뭐 가르쳐주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안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찰 착용하고 더 신뢰 있는 어떤 의료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양수현 기자, 그러면 명찰을 착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 같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그리고 또 치과위생사와 위생사? 물리치료사 네. 같은 의료기사, 네. 그리고 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명찰 폐용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윤선 기자 옆에 있는 박세희 기자님, 뭐 명찰은 어떻게 차용합니까? 의사 이렇게 적어 놓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예. 그 이제 먼저 앞에 이제 신분, 직함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적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내과 전문이면 내과 전문의 박세희, 뭐 물리치료사 박세희 이렇게 아. 적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명찰을 안 달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그 감염이 좀 그 걱정이 되는데 감염 아. 예방을 하기 위한 뭐 격리병실이라든지 무균치료실 등에서는 명찰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 눈에 크게 띄게 뭐 어떤 표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크게 커다랗게 전문이면 전 딱 적혀 있고, 레지던트 네 이렇게 적혀 있고, 방사선 방 이렇게 적혀 있고. 아니 그 무슨 프로 보면 뒤에 뭐 명찰 달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딱 뛰는 거요. 너무 오바인가요, 제가? 너무 오바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명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거의 교복 있는 학교를 많이 다녔었는데 항상 이 명찰을 달고 다닌 것 같아요. 박지훈. 박지훈 이래가지고. 아유, 귀여웠겠네요. 제가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귀여워. 지금은 조금 많이 돼지가 돼버렸는데, 학창 시절 때 이 명찰 다는 저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너무 귀여워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명찰 다는 사람이 뭐 치과의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의료인은 이제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만걸 변호사. 네. 약사는 달아야 됩니까? 약사? 약사 달아야 됩니다. 약사는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요. 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약사 명찰 폐용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이에요. 아. 약사는요, 약사, 한약사,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실습생은 이 폐용 가운에다가 네. 자기의 직무랑 이름이 표시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하고요. 종업원은 달면 안 돼요. 거기서 일하는 그냥 종업원. 아, 가짜구나. 그 종업원은 절대 달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적발됐을 그리고 때 어떻게 됩니까? 적발됐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네. 두 번째는 업무정지 3일, 세 번째는 7일, 그다음에 네 번째 걸리면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약사법에는 명찰 착용 의무화를 그걸 금지를 위반하면 명찰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거네요. 과태료 또 영업정지. 정지인데 또 이건 받을 수 그러면 의료법상에 만약에 명찰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양진 변호사 어떤 처벌 받아요? 명찰 착용에 이제 지도와 감독 의무를 네. 하지 않은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우선은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려요. 근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 그랬을 때는 이제 1차에는 30만 원, 네. 2차에는 45만 원, 3차 이상에는 이제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과태료만 있는 거네요. 딴 건 없어요. 영업 정지를 매긴다든지 뭐 벌금 매긴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죠. 과태료 처분만 지금은 그 규정에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런 규정만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잘 된 것 같고 아마 병원에서 지킨다면 막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좋은 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오잖아요, 의사가. 의사가 오면 누구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다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전공이 뭐예요? 물어보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되고 명찰 달고 있으니까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왜냐하면 것 같은데? 제가 그 작년에 아이를 낳을 때 네. 이제 되게 두려운 상태잖아요. 무서운 상태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많은 선생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럼 궁금해요. 저분이 교수님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저분이 그냥 선생님인가, 레지던트인가, 전공이 분명히 레지던트도 있을 테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공입니까? 레지던트입니까? 이런 걸 되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그렇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글쎄 레지던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고 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이제 명찰이 다 달려 있으면 굳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죠. 되고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동네 변호사 동네 변호사가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박세희 기자님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 잘 된 법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헷갈리지 않을 거잖아요. 명찰을 딱 해놓으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의료진에 대해서 조금 믿을 수 있고 신뢰성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명찰 얘기 나왔으니 망정인데 이 의사 말고 약사 말고 또 명찰을 달아야 되는 어떤 직종이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분들이
폐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행을 가도 폐용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정말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부 폐용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좀 죄를 졌었고요.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재판 있으면 양복을 입는데 그날 양복 안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일하는 직원분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분이 자꾸 저한테 안 오고 자꾸 미스터하면 저쪽으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 아, 내가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우리 변호사들도 이제 좀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게 마크를 달긴 해요. 배지를 달긴 하는데 다는 변호사는 좀 적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 양지민 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때요? 뭐 그런가요? 있다면 의무화되면 달겠지만 네. 아니면 우리 여자 잘 안 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보면 남자분들은 그 이제 수트에 딱 많이 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명찰이 주는 그 의미가 명찰을 다는 사람한테는 이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공개하면서 뭘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할 직업들에는 그렇죠. 다는 게 좋은데 그럼 웬만한 직업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뭐 군인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명찰이 네, 달려 달고 있고요. 있고. 뭐 소방관 또 있는 것 같고. 양지민 변호사는 어떤 직업 같은 경우 명찰 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저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한다라는 그런 좀, 그런 사명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책임감을. 그래서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은행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은행을 갔는데 제가 물론 뭐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제가 뭐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뭔가 직급을 가진 분의 그 말은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요. 근데 딱 이제 저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차장 누구 이렇게 달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탁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이름이 제가 이제 외우려고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외우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눈에 익어서 이름이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거 보면 되게 고객 응대하면서도 뭔가 책임감 있게 하고 고객도 더 이렇게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방송국에 한 번씩 오면 이분이 작가인지 PD인지 촬영 감독인지 여기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명찰 달고 계시면 좋지 누구 않을까. 이렇게 출연진을 위해서. PD 예, 누구 이렇게. 우리도 출연진들도 지금 안 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으면 MC 이렇게 크게 좀 달아주시면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MC 박지훈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에피소드인데 저는 네. 이름이 특이해서 어렸을 때 명찰 다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가? 아니 왜냐면 누구나 다 와서 한 번씩 말을 아, 걸기 또 때문에 이름이 귀찮더라고요.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싫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의료법상의 명찰 착용 의무화 이거는 사실 가장 좋은 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뭐야? 직책이 뭐야? 물을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법 개정 정말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개정안을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설명 의무인데 이거는 벌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 그렇죠. 설명 의무? 이미 아마 이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대부분. 예, 무슨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 받기 전에 사인하실 때 수술 동의서 사인하실 때 보면은 네. 나는 뭐 여기 부작용을 잘 들었고 뭐 설명 잘 들었고 그렇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체크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대충 어쨌든 설명 좀 들으시고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이게 이제 새롭게 명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저도 어떤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할 때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제 몸도 막 그려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당연히 있었는데 또 우리 드라마나 TV 보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설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식도암 3기로 아이볼 루이스 예정입니다. 퍼미션 받을 때 후두신경 손상 가능성 얘기했어? 예, 확실하게 설명했어? 임파선에 붙어있는 암세포를 완벽하게 방리할 것인지 남겨뒀다 항암 치료받을 것인지?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야, 이 돌대가리야. 그게 입원 수술의 핵심인데 그걸 설명 안 하면 뭘 설명했다는 거야! 이럴 경우 최대한 조심을 한다 해도 임파선에 붙어있는 직경 1.5mm의 되돌이 후두신경이 다치거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성악가라고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연한 것 같은데
법으로 지금 추가가 된 거네요. 저 그러면? 예전에는 법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의료 분쟁 나면서 꼭 소송으로 가잖아요. 소송에 가면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그걸 논점으로 많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는 의사들이 그런 걸 하기 전에 이미 설명을 하는 이게 실무적으로는 지금 많이 관행화가 돼 있죠. 설명 들어보셨죠? 오늘 박세희 기자님은 뭐 몸이 튼튼해가지고 수술 한 번 안 받아봤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몸은 튼튼한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 그 시력 좋아지게 만드는 수술을 했는데 설명 받았어요? 설명? 네, 설명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가 기억나요? 하셨는지 의사 이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안과 의사였겠죠 아마도? 네, 안과에서 있으니까 안과였겠죠. 네. 아마 그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의료 사고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조금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해요. 결국은 이 판례적으로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실행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일반의사. 뭐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의료인이 뭐 요양법이나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잘 지도해라 뭐 네. 이 정도의 그냥 그 문구만 있었지 정확히 어떤 중요한 수술을 하기 전에 그렇죠.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것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 법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금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금방 봤던 의사 이름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양지인 변호사. 네. 뭐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까? 법상으로. 네, 의사 설명 의무법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의료법 24조의 2에 이제 그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느냐. 뭐 의료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의사의 이름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명문 규정에는 한 5가지 정도를 물론 그 외의 것도 설명하라는 취지에서 등이라는 게 있지만 하지만 이제 5가지를 딱 명문으로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발생 가능하거나 이제 발생한 증상의 진단을 우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 뭐가 그렇죠.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이제 동의서를 받는 거니까 수술할 때 이제 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리고 어떤 수술할 건지 방법이나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 내가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하는 의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설명한 의사 수 2개 다 그렇죠.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럼 설명한 의사의 이름과 그리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 뭐 한 명이든 와. 2명이든 그런 의사의 이름. 저는 이게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외에는 사실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거. 그리고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뭐 먹지 말고 금식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다시 이제 알리도록 정해져 있고요. 사실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요. 이야, 이 많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게 수술에 참여할 의사의 이름하고 설명해준 의사의 이름 이거를 적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성형외과 이런 데 보면 섀도우 닥터라고 그러죠. 맞아요. 유령 의사. 와, 이렇게 막 고스트 맞아요. 몰래 와가지고 수술만 딱 해놓고 가고 세팅은 다른 의사가 하고 실제 집도나의 수술은 의사가 하고 이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양 기자님? 네, 이 법이 추진된 계기가 바로 네. 이 대리 수술 때문에 추진이 된 거거든요. 개정안이 발의된 게 2014년인데 이에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네. 1년 동안 환자 33명한테 본인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이제 속인 뒤에 환자가 이제 마취에 들어가면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른 의사가 쓱 들어와서 와, 수술을 한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게 1억 5천여만 원이나 된다고. 아니 뭐 얘기하면 되죠.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고 하면 뭐 아무 상관. 왜 의사가 왔다면.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한다 그래놓고 남이 한 건데 좀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게 수술 받던 환자가 녹음기를 몰래 가져간 거라면서요. 네, 너무 그거 아니면 발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가져갔나 했더니 네. 병원장이 이제 특별히 직접 수술을 한다고 해서 고액을 지불을 한 거죠. 아. 1,700만 원짜리 고액 수술을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와. 이제 녹음기를 누르고, 가지고 누르고, 예. 들어가는데 녹음 파일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담을 했던 그 병원장이 아니었던 딴 거죠. 사람이셨구나. 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상담한 의사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유령 의사한테 집도를 이런 하는 건이 거죠. 네. 이제
대형 성형외과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원장 선생님이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담을 받을 때 이 원장님이 직접 수술을 합니다. 저희 원장님은 수술 건수가 이만큼 되고요. 성공 건수도 엄청 많아요. 아, 저 원장님이 해줘요? 그럼 저 수술 받겠습니다. 이러지만 그 원장님은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수술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 원장님이 들어왔다가 이제 환자가 마취가 시작되면은 이 원장이 의식을 빠지고 잃어버리니까. 다른 의사가 와서 이제 수술한 경우가 많은데 와. 저는 한번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자기가 쌍꺼풀 수술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유명한 어떤 성형외과였어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 기억에 이제 마취가 들어가고 스르르 눈이 당기는데 어떤 의사가 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들어온 거 자기는 마지막에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른 증거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다른 증거가 없어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내용 증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이 증거는 없으니까 대리 수술 의혹이 있다. 음. 너는 쌍꺼풀 수술도 이상하게 해줬는데 그때 이제 바로 재수술을 해줬던 아, 그런 기억이 한번 정말 있네요. 꾸미면 대리 수술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인정은 한 네, 거고. 인정은 안 했지만 재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기막힌 사건인데 사실 대리 수술만큼 위험한 게 무면허 수술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장 말에 네. 따르면 이 무면허 수술의 경우에는 무면허라는 걸 환자가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대리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가 대리 수술이라는 걸 모르죠. 마취된 속는 상태에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속는 속는 거고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진짜 중요해요. 상담을 하고 진료를 했던 의사가 이제 그 직접 수술을 하면 이 환자의 상태를 다 알고 수술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딱 들어가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대리 수술이 지난해도 많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작년에 그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가 환자나 그 환자의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고 네. 본인이 해야 할 수술 3건을 후배 의사한테 맡긴 다음에 본인은 해외 학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환자가 그거를 알고 항의를 네. 하니까 병원이 진료비랑 특진비를 환불을 해줬는데 저는 이거 진짜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병원에 그 교수를 지정해서 가는 거는 일부러 사전에 알아봐요. 특진비 내잖아요. 누가 이제 맞아요. 나 지금 난소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느 의사가 잘해? 어느 병원에 그 교수가 잘해. 그래서 특별히 거기를 예약을 해서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는 건데 막상 내가 수술 받고 났더니 그 의사가 말도 아니고 안 된다. 나를 앞에서 진단하지 않았던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고 하면 이거 환자 입장에서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의료 과실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제 그 설명 의무를 만약에 다 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진 변호사?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결국 이제 위자료를 지급을 하는 걸로 그거를 위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소송 가액에 따라서 그게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몇백만 원대에서 몇천만 원대까지 그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실 이제 그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해서 환자가 이제 당연히 들어야 되는 설명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서 이제 내 권리를 박탈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판사님께 사실 이걸 듣고 좀 이거는 그래 설명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아니다 뭐 이거는 지금 발생한 피해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걸 사실 좀 재량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변론의 뭐 전 취지를 고려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액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최대 뭐 액수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그거 나왔죠. 그거 진짜 큰 그쵸? 돈이에요. 저희 투쟁하다 그런 보면 판결도 있었죠. 1,000만 원 받기 사실 어렵거든요. 힘들죠. 6천만 원 받았다면 상당히 큰 돈 6천만 원이면 같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의사설명의무법 6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조인 한 사람 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의료 분쟁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줄어들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유증 같은 것들,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제 환자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숙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한 번 더 마련이 되는 거니까 좀 분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줄어들기는 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설명 의무 위반도 그 의료 분쟁에서는 거의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제 다투는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많이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제가 실제로 많이 더 본 거는 의료 과실 정말로 이제 잘못해서 막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건도 저는 사실 많이 봤는데 그런 거랑 조금 약간 별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 그래서 변호사는 뭐
모르겠다, 줄어들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병원에 자주 안 가는 박세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줄어든다기보다는 네.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조금 더 그 분쟁 해결이 빨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이제 좀 녹음을 해놓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걸 녹음을 해뒀을 때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딱 이거 들이밀면서 보이면 이제 서면에 쓰잖아요, 통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임박을 저는 참 이거 어려워요. 우선 이 법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아마 의료인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힘들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통은 우리가 뭐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의료가 이루어져도 내가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면 아무 문제가 맞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맞아요. 보통은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후유증이 생겨. 그러니까. 뭐 이러면 이제 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후유증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찾는 게 저희한테 상담을 올 때도 제가 항상 후유증이 생겼다. 설명 제대로 들었어요. 후유증에 대한 설명. 이거부터 쉽게 가거든요. 왜냐면 설명 의무는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자료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설명 의무를 다 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방법이 이제 이게 생길 거예요. 이 서면으로 받는 수술 동의서. 그럼 거기에 만약에 후유증이 단순히 후유증을 설명했음. 이걸로는 택도 없을 테고. 구체적으로 해야죠. 뭐 A, B, C라는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D라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이 사람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안 건가? 한 거네. 이런 걸로 분쟁이 분명히 또 생길 거예요. 야. 왜냐하면 네. 의사는 이럴 거거든요. 그 D라는 거는 지금 현행 어떤 의사도 그 D는 예측하기 예측할 수 어려워요. 없다. 이러면서 또 싸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과연 얼마나 줄까? 저는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분쟁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생겨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받아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못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제가 변호사이긴 한데 제가 문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고 또 무서워요. 자꾸 얘기하는데 별의별 후유증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차라리 안 할래요. 계속 제가 죽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는다는 건 아니고 확률이 낮아도 만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괴로워하고 저도 좀 괴롭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네. 어쨌든 저는 소비자, 환자한테는 좀 유리한 법안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의료인이 조금 골치가 아프면 아팠지.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제가 글을 본 거에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의사는 설명을 해줄 때 네. 교과서를 복사해서 주래요. 그거 어떻게 교과서를 알아요? 복사해서 첨부해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알아요? 교과서에 있는 후유증은 다 설명을 한 거니까 설명을 다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것도 아예 본 적이 마련해 있어요.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냥 매뉴얼처럼 아니 그 의대 나오지 가져갈 수 않았는데 있게끔 우리는 동의서를 아예 동의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가져가게끔. 이야 참 법은 바꿔놨지만 쉽지 않은 또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할 의사 성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잖아요. 이러면 대리 수술은 줄어들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던 대리 수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취한 다음에 들어오는 건데 환자가 무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인지. 저 마취해서 깨면 더 안 좋은 거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그리고 하네요. 과연 이게 대리 수술에 도움이 될까요? 설명은 뭐 이게? 그냥 의사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환자로서 그거를 의심이 간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당신이 안 했잖아요라고 그 녹음기 정말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맞아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정도의 효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결국은 법이라는 게 사실 끝까지 어긴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은 약간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앞부분은 의사 설명 의무법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은 수술이나 수혈, 전신 마취를 할 때 이 수술 방법이라든지 내용, 의료진 이름, 후유증 총 몇 가지를 꼭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고 요걸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네. 너무 잘 정리하죠. 기가 막히고. 변호사 알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다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예요. 면허번호 1910번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과태료가 300만 원인데 이게 적절합니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박세 기자 저는 어때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조금 폐업시켜야 약하다고 된다고 생각하죠? 수술 이게 동의 안 하고 하면 폐업 정지. 자격 뭐 영업 평상시 되게 정지는 조금 세요. 되게 세. 세게 매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300만 원은 나름 적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서면 동의를 그러니까 설명 의무 설명 제대로 하고 서면으로 동의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네. 300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또 환자한테 따로 위자료 지급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고 그거 왜 그냥 순수하게 행정벌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은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양진희 변호사 의외로 좀 강하시던데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액수 자체는 그래도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사실 설명해주고 동의 받으면 내가 뭐 과태료 처분 안 받고 300만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강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기에 적절한 수준의 금액 아닌가 싶어요.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불만이 많은 우리 박세희 기자님 이 설명 의무 항목에 이거 말고 넣으면 좋을 어떤 항목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넣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항상 좀 부작용 같은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가 발생을 하는지 조금 이것도 수치화를 쉽지 좀 해가지고 않다.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데 저도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 무죄 확률을 물어봐요. 맞아요. 이길 확률을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렵죠. 자신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실 재판이라는 거는 생물 같은 거예요. 진행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수술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면서 어떤 막 돌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부작용 확률이 뭐 5만 분의 1, 1000분의 1 얘기를 해주면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저희 남편이 의사잖아요. 의사잖아요. 좀 바꾸라 근데 그래. 설명해 주라 그래. 그게 어려워요. 예. 그 부작용이 몇 %다라고 알 수가 이야기하는 없네. 게 그게 워낙 또 똑같은 수술을 똑같은 그 기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워낙 환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의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부작용 중에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런 부작용.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수치할 수 있지만 10명이 수술을 하면 그중에 몇 %가 부작용이면 이거는 얘기하기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뭐 그 정도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의료 학문이 그래 발전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정도만큼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2017년 의료법 개정안 이 의사의 어떤 설명 의무, 환자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알아봤는데 다음부터는 의사를 좀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5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일명 의료인 폭행 금지법입니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은 물론이고요. 의료기관 종사자 혹은 진료를 받는 사람, 예.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떤 직업에 따라서 폭행이나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가중처벌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운전기사 같은 경우. 네. 운전기사를 많이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 위험하니까. 때리보면 가중처벌하고요. 의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응급실 같은 데 가면 되게 분초를 다퉈요. 계속 맞아요. 아픈 사람 오는데 거기서 서로 나 살려줘 하다 보면 사고도 일어나고 폭언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아마 좀 가중해서 처벌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것 같네요. 이건 사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양 기자님도 병원 가서 이런 아니면 응급실 가서 이런 경험담 있습니까? 저는 응급실 가서 막 이렇게 고성 막 지르면서 네. 우리 가족을 왜 빨리 치료 안 해주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제일 아픈데 막 이러면서 막 고성을 지르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남성인데다가 막 체격도 엄청 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물론이고 환자 가족들도 막 너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고 막 피 흘리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 흘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피 흘리고. 근데 의사는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요. 경중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외관상 피는 흘리지만 덜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직접 피는 안 흘리지만 많이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있나 막 피 흘리면 와가지고 막 나 살려줘 막 소리치면 의사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이 의사들 중에 환자나 뭐 환자 가족들한테 폭행이나 뭐 협박을 받는 이런 의료인 많을 것 같은데 양진 변호사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사실 통계가? 의협신문이 전국의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응답자의 96.5%가 96.5%. 거의 대부분이죠.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문제는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수치가 꾸준하게 정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이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6.4%였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폭력을 경험한 비율인데요. 5년 뒤에는 86.4%에서 한 10%가량이 늘어난 95%가 경험을 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거의 한 번쯤은 다 이제 경험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면 될 것 아니 같아요. 폭언이나 폭행은 거의 다 당해봤다고 보면 되고 하는데 그러게요. 왜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또 간호사 선생님한테 폭언 폭행하는 걸까요? 전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우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 몸, 그러니까 신체 건강, 생명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선 예민한 문제잖아요. 저는 환자가 의료인한테 직접 폭행하는 건 사실 보지 못했고요. 네. 제가 목격한 것들은 대부분 환자의 보호자들이 가족들. 왜냐면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무슨 힘이 없어서 폭행을 잘 못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목격한 거는 아이의 부모. 아이가 아픈데 의사가 자기 아이를 잘 안 봐주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내 아이니까 또 더 흥분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왜 제대로 안 봐주냐고 하면서 주먹 휘두르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저도 뭐 그런 본 적이 행동을 한 적이 있어서. 있어서 아, 저희 그래요? 아이가 큰 아이가 어릴 때 이 피자를 먹다가 이제 그 네. 옥수수죠. 네. 옥수수를 코에 넣다 장난치다가 아이고. 끼워버렸습니다. 어머, 아이고. 그럴 수 이게 있죠. 들어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어떡해.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놀래서. 갔는데 웃기만 해요 의사들이.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흥 하든지 바람 마시든 해야 되는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후 아이가 한 30분 동안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빼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 먹어 나왔어요. 그렇게. 응급실 상황이라면 사실은 저는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네.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의사협회에서 이런 폭력 원인 분석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폭력의 원인을 보니까요. 44.2%가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결과에 대한 불만? 네, 네.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의료진이나 직원들의 불친절. 그리고 이유 없는 묻지마식 폭행이 묻지마식 폭행? 네, 10%나 달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해요? 청주에서 예. 실제로 왜 치료 빨리 안 해주냐고 주먹으로 의사의 얼굴을 가격한 와, 것도 무서워라. 있었고요. 그나마 그건 나요. 이건 더 심해요. 병원 치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흉기로 의사를 수차례 찌른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어요. 와, 이거 무서운데 이 더 무서운 거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저 예전에 의사가 한자를 또 의사가요? 때리면서 했어요. 그런 또 의사도 왜냐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제 환자 폭행 동영상이라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무리를 빚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료비 환불 문제로 환자랑 의사랑 이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욱해서 환자와 이제 보호자의 이제 뺨을 때리게 된 거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진료를 받다가 그러니까 환자도 조금 뭐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사한테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치료나 좀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났겠죠. 설명해야 그래서 되는데. 그렇죠. 화가 나서 이제 그 차트 커버가 있잖아요. 파일 커버. 네. 그걸 이제 환자 얼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쳐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던 적도 있었다. 저는 조금은 이해는 돼요. 저희도 변호사니까 상담하다 보면 제 말은 안 듣고 항상 자기 말만 하고 제가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면 막 얘기해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될 거면 여기 왜 왔습니까? 하면 상담받으러 왜 네가 얘기합니까? 라고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폭행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사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는데 네. 저희 남편이랑 동종업계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고서 굉장히 유심히 봤었어요. 근데 네. 이 환자가 진료비를 내기 싫어서 일부러 의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발을 한 거죠. 기분을 괴롭히는 거네. 나쁘게.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의사가 CCTV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근데 CCTV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럼 본인이 때리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흥분해서 본인도 폭행을 가해서 이게 결국은 문제가 돼버린. 조금 그렇습니다. 뭐하라고 뭐 설치를 해놨노. 그러니까요. 조금 이해는 되면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폭행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당연하죠. 임방울 변호사님 또 이건 남편이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의사니까, 왜냐하면
의료도 어쨌든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저희는 법률 서비스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것마다 내가 똑같이 대응을 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우리잖아요. 맞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뭐 참아야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내가 무조건 참고 손해만 입으면 안 되니까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죠. 아까처럼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것도 폭행에 뭐. 대응을 한다든지. 하지만 내가 흥분하면 이거는 100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든 뭐 지금 환자든 또 변호사든 또그 의뢰인이든 둘 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잘못된 거고 의사도 당연한 거고요. 환자도 당연히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법 개정안 이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 의사에 대한 폭행 부분 포함해서 박세 기자님 한번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고요. 네. 누구든지 이제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곳, 뭐 병원 같은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진, 또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하기 전에는 폭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 네. 협박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개정을 통해서 아주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 어떻게 볼수 박세 있죠. 기자님 마음에 듭니까? 만족합니다. 마음에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5천만 만족스럽습니까? 원이면 5천만 원 5년 정도면 뭐 5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박세희 기자님이 만족하면 저도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저 역시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국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처벌 규정 이번에 제대로 만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관련해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 부분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의료인들 입장에서 폭행이나 뭐 이걸 당했을 때 가중처벌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벌써 이 1시간이 다 흘렀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만 앉으면 이 시각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목이 지금 제가 좀 아파요. 아픈데 너무너무 즐겁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을 놀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